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외국인 감독 선임에 대한 얘기들을 전면 취소하고 울산의 홍명보 감독을 대한민국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저 역시도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지금처럼 얼굴을 가린 상태로 비판의 의견을 내고 싶진 않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과 똑같이 축구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들을 할 땐 여러분께 얼굴을 드러내고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눌 날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근래의 상황, 많은 분들이 실망과 좌절감을 겪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직도 한국 축구의 미래에 믿음과 희망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직도 희망을 품는 이유 중 하나, 향후 10년 안에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아줬으면 하는 인물 이정효 감독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정효 감독, 제가 이 이름을 처음 들은 건 2년 전인 2022년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주요 리그에 어떤 팀들이 1부로 올라왔고 2부로 떨어지게 됐다는 소식을 간단히 확인하고 있을 때였죠. 그랬던 제 눈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팀이 바로 광주FC였습니다. 광주는 직전 2021 시즌 K리그1 최종 순위 12위로 2부 강등을 당했으나 1년 만인 2022 시즌 K리그2 1위를 차지하더니 곧바로 1부 리그로 복귀했습니다. 광주가 보여준 이 신속한 부활의 중심에 해당 시즌부터 팀을 맡은 지도자 이정효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정효 감독이 부임한 이후 광주는 2022 시즌 K리그2 1위, 1부 승격 후 2023 시즌 K리그1 3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진출 등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빠른 성공 가도를 질주했습니다. 비록 이번 시즌에 지난 시즌에 비해 다소 아쉬운 순위를 기록하곤 있으나 대부분의 광주 팬들은 이정효 감독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탁월한 전술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정효 감독은 현대 축구의 가장 파괴적이고 혁신적인 무기 포지션 플레이를 매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플레이, 아마 제 채널에서 제일 많이 언급된 축구 용어일 겁니다. 현대 축구의 명장 펩 과르디올라가 개발한 전술 툴로 필드를 15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선수들에게 더욱 세밀한 지도를 내리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죠. 포지션 플레이 안에서 선수들은 수비형 미드필더나 풀백, 센터포워드 같은 명칭으로서의 포지션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지금 위치한 공간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역할을 소화합니다. 경기 시작 때의 라인업 소개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소개된 선수라도 공격 시 만약 11번 공간에 위치하게 된다면 일시적인 풀백 혹은 윙포워드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하고, 원래 포지션이 풀백인 선수라도 빌드업 시 안으로 좁혀 들어와 7번 공간에 위치하게 된다면 후방 볼 전개를 진두지휘하는 미드필더로 변화해야 합니다. 세분화된 공간 지시와 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선수들의 위치. 펩 과르디올라는 이 포지션 플레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마치 그림을 그리듯 자신이 원하는 전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의 전술 핵심 중 하나,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션, 볼이 있는 공간을 보다 많은 선수를 배치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수적 우위를 발생시켜 상대 선수들의 숫자를 끌어들인 뒤 반대편에 넓은 공간을 얻은 한 명을 만드는 전술이죠. 이뿐만 아니라 위쪽 포워드가 아래로 내려와 미드필더처럼 경기에 관여하는 가짜 9번, 폴스9, 풀백이 안으로 좁혀 들어와 미드필더화 되는 인버티드 풀백, 존 스톤스 같은 센터백이 한 칸 올라가 중원에 가담하는 인버티드 센터백 등 정말 다양한 전술들이 포지션 플레이를 통해 운용됐습니다. 과르디올라는 마치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포지션 플레이로 다양하고 혁신적인 전술들을 자신의 팀에 이식했으며 말 그대로 유럽 축구를 정복했습니다. 그 결과 이젠 포지션 플레이는 현대 축구의 대명사와 같은 개념이 됐는데요. 유럽 빅리그에서 선진 축구의 최전선에 있는 감독들 대부분은 포지션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르디올라의 제자이자 현재 아스날 감독 미켈 아르테타, 지금은 마르세유로 이적한 로베르토 데제르비, 맨유의 에릭 테나흐, 이번 시즌부터 리버풀에 부임한 아르네 슬롯과 첼시의 엔조 마레스카까지 이들 모두가 포지션 플레이를 받아들인 감독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지션 플레이와 전략이다. 계획을 세우고 대응되는 움직임을 연구하고 그 조각들의 배열을 선택하는 것이다. 포지션 플레이의 시선 없이는 현대 축구를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포지션 플레이는 단순한 하나의 전술이 아니라 현대 축구의 패러다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정효 감독이 보여주고 있는 축구 역시 포지션 플레이에 부합합니다. 그는 자기 선수들을 우리가 고전적으로 부르는 포메이션과 포지션에 묶어놓지 않고 그날 가져온 전술 컬러에 맞춰 시시각각 재배치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24 시즌 이정효 감독의 광주는 경기당 평균 볼 점유율 57%로 해당 지표 K리그 1위, 국내에서 가장 볼 소유에 집착하는 팀입니다. 이들은 후방 빌드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시즌 전체 동안 롱패스를 고작 699번밖에 하지 않았을 정도로 경기에서의 주도권을 중시하는데요. 경기 중 이정효 감독은 벤치에서 격한 리액션과 감정 표현을 보이는 걸로 유명한데 그가 유독 화를 낼 때가
선수들이 어이없게 볼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입니다. 맨시티 벤치에서 선수들이 골 찬스를 놓쳤을 때보다 볼을 잃어버렸을 때 더욱 화를 내던 누군가가 떠오르는 모습이죠. 이정효 감독의 광주는 시즌을 치르면서 상대에 따라 유연한 전술들을 운용하고 있으나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몇몇 경기들에서 보여줬던 후방 빌드업 방식이었습니다. 이정효 감독의 축구에선 팀 후방 자원들은 섣불리 패스를 뿌려선 안됩니다. 가능하면 뒤쪽에서 볼을 끌어 상대의 전방 압박 라인을 최대한 끌어당겨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이 후방 볼 소유를 못 견디고 앞으로 뛰쳐나오면 전방 압박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벌어진 간격 사이로 전진 패스를 투입하는 데 성공할 경우 광주는 중원 지역에서 여유로운 전진을 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미들블록이나 로우블록 상태로 틈을 내주지 않은 채 쉽사리 끌려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정효 감독은 그냥 냅다 앞으로 롱볼을 차버리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의 선택, 즉 더욱 볼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리고 이 추호방 빌드업에서 광주 축구의 진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정효 감독은 상대를 최대한 우리 진영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또 우리 진영에서 볼을 뺏기지 않고 소유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추호방 빌드업 패턴들을 준비해뒀습니다. 기존 수비수 4명을 사용하는 고전적인 백포 빌드업부터 양쪽 풀백들을 안으로 좁혀 미드필더화 시킨 뒤 센터백 2명 앞에 3명의 미드필더를 세우는 2-3 빌드업, 골키퍼를 센터백처럼 올려 일시적인 백스리를 형성하는 3-3 빌드업까지 이정효 감독은 상황에 따라 선수들의 위치를 유동적으로 바꿔가며 상대의 전방 압박 라인을 유인합니다. 후방 빌드업을 중시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감독들 혹은 좋았던 폼 당시 데제르비의 브라이튼이 보여줬던 시스템과 유사하죠. 풀백이 미드필더 위치로 이동해 미드필더가 되고 골키퍼가 센터백 위치로 이동해 센터백이 되는 지금 있는 공간에 따라 선수들의 롤이 유연하게 변화하는 시스템, 명백한 포지션 플레이입니다. 리그 1라운드 서울전, 이날 광주는 서울을 2대0으로 꺾었는데 전반 20분의 장면을 살펴보시면 이들이 얼마나 빌드업을 중시하고 또 그 안에서 포지션 플레이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느끼실 겁니다. 자기 진영에서 볼을 뺏은 광주가 소유권을 얻습니다. 여기서 광주는 섣불리 앞쪽으로 볼을 방출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 오히려 온서드, 본인들의 진영 깊숙한 곳으로 볼을 내리는데요. 선수들의 유려한 패스워크가 이어지며 오른쪽 후방으로 내려가는 광주의 움직임에 서울은 점점 앞으로 끌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린 풀백 두현석과 센터백 안영규의 유기적인 플레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두현석에게 볼을 넘긴 후 안영규는 거의 코너 플래그 근처까지 내려가 일시적인 오른쪽 풀백으로 변화, 자연스럽게 두현석과 위치와 역할을 바꿨습니다. 이후 그는 전방으로부터 볼을 받으러 내려온 윙어 가브리엘에게 패스하고 다시 볼을 받아주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죠. 이 시점 서울의 전방 압박 밸런스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아깝 중앙 지역에 매우 넓은 공간이 열립니다. 이게 바로 이정효 감독의 노림수였습니다. 토탈 풋볼이 보편화된 현대축구에선 한번 간격이 무너져 커다란 공간이 나오면 상대는 이 빈틈을 채우기 위해 다른 곳에서 달려들 수밖에 없고 이후 연쇄적으로 또 다른 곳에서 공간이 발생합니다. 마치 무너지는 도미노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서울은 이 넓어진 중앙 공간을 채우기 위해 뒤쪽에 있던 미드필더들이 황급히 앞으로 달려와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 공간에 선수들이 몰려 순간적인 과포화 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번엔 반대편 왼쪽에 공간이 열립니다. 광주는 이 넓어진 왼쪽으로 여유롭게 방향을 전환,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전방에 많은 자원을 투입했던 서울은 쉽사리 수비 밸런스를 회복하지 못했고 광주의 파이널 서드 진입을 너무나 쉽게 허용했습니다. 마지막엔 박스 앞에서 볼을 잡은 이희균으로부터 아름다운 중거리포 득점이 터졌죠. 볼 소유를 통한 경기의 지배, 확실한 패스워크, 상대의 압박을 풀어나오기 위해 약속된 시스템, 그리고 결정적으로 필드 위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착하는 축구 철학까지. 제가 보기에 이정효 감독은 펩 과르디올라와 그를 추종하는 유럽의 감독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현대축구의 패러다임에 가장 가까운 국내 지도자입니다. 나는 어느 팀을 맡더라도 내 색깔과 신념을 유지한다. 내가 추구하는 축구는 팬들이 즐거워하는 축구다. 경기장에 와서 우리를 보고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는 축구 말이다. 끊임없이 전술 공부를 하겠다며 직접 잉글랜드로 날아가 아스날과 브라이튼의 경기를 직관할 정도로 열정적인 향상심을 보여준 이정효 감독. 비록 지금 완벽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앞으로도 이런 애티튜드로 성장을 거듭한다면 저는 그가 향후 10년 안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정효 감독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